자, 그러면 일단 바로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여기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이렇게 갤럭시 탭으로 이렇게 TV에 이제 띄워놨는데, 자, 뭐 보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뭐 하는 건지 이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주차는 이제 OT고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이제 강의가 좀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포인트가 또 뭔지 중요한 부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거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이제 나눠 이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수요일에 이제 강의를 다 진행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전 진행되고 오후가 이제 바로 오후 타임이 이제 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오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냥 수요일 하루에 이제 이 두 강의를 이제 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수 금으로 나눴었는데 수요일 하루에 다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더 이제 어쨌든 또 노량진에 또 계속 오는 것보다는 또 한 번에 또 다 아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작년 한 3월인가 그때 이제 신론이라고 뭐 우리가 임용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있어요. 수학교육학 신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1, 2, 3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게 좀 책도 이제 더 많이 사야 되고 어쨌든 필요가 좀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신론 1은 제가 전체를 다 강의를 할 건데 오늘 뭐 자료로도 이렇게 나눠 드렸지만 지금 이제 신론을 하겠죠. 다 강의를 할 텐데, 신론 3는 보니까 약간 좀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약간 좀 임용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 단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최근 기출에도 이제 이쪽 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론 3라고 해서 이제 따로 뭔가 뭐 심화 이론반으로 이렇게 하기엔 좀 그래서 여기에 1단원 딱 한 단원만 이제 추가를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순서는 강의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임용 시험에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부분에서 여기 신론 3에 한 단원은 추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단원들은 이제 나중에 심화 이론반에서 조금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 기본 이론반, 지금 1, 2월이 이제 기본 이론반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신론 1은 전체, 그리고 신론 3가 이제 없으신 선생님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자료로 다 제가 드리기 때문에 뭐 구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5문제씩 이제 뭐 직강으로 수강을 하시던 인강으로 수강하시던 다 첨삭을 해드리기 때문에, 혹시 뭐 지금 뭐 겨울이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2차 강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2차 첨삭을 이제 봐드리고 있는데, 수요일은 이제 수학교육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직강하고 인강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인강으로도 이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2차 강의 할 때도 이제 막 감기 걸리시거나 뭐 좀 약간 겨울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못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못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인강이 그래도 비교적 조금, 원래 이제 인강으로 전환되면 이제 첨삭이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강 첨삭도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뭐 뒤에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수교재 기본 이론반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이제 2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오늘 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여기는 이제 수학교육과정과 교정국 강의인데, 이건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 나와도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최근 기출부터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이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좀 제대로 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 자료에서 다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뭐 연간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론 1, 3 기본 이론반, 그 다음에 수교재 기본 이론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
이게 부교재가 있는데 뭐 이게 만약에 부교재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뭐 필요하시다면 따로 구매를 하셔서 갖고 계셔도 큰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제 강의 자료가 그 신론과 수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약간 조사 정도만 살짝 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 뭐 이 정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매를 안 하셔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직강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다 직강생 자료실, 인강생 자료실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료가 뭐 필요하시면 또 인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원래 첫 번째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테스트 문제 풀기가 되는데 지금 OT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주차만 그렇게 되고 2주차부터는 계속 문제 푸는 시간으로 이때 가질 거예요. 30분씩. 그렇게 이제 가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이제 1시까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타임은 이제 오후 타임은 2시에 시작 수교재만이죠. 2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 이렇게 그다음에 질문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징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테스트 문제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뭐 2번 이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강의로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속 5문제씩 꾸준히 테스트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써보고 그다음에 첨삭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월부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하반기부터 문제풀이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7월부터죠. 근데 그때부터 막 글쓰기 연습을 하면은 이제 많이 느린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용시험 때까지 연습이 좀 잘 안 되거나 숙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수교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용시험 혹시 이게 한번 뭐 문제를 보거나 뭐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공 수학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수학교육론이고 전공 수학이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굳이 표현하면 이게 폭락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예요. 거의 교육학하고 수학교육론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유지가 됐는데 그러려면 저는 그래요. 결국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학교육론 되게 중요하죠. 그건 되게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전공 수학을 그렇다고 이제 못 보면은 전공 수학에서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수학교육론은 그래서 이게 저하고 함께 1월부터 쭉 계속 글쓰기 연습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완벽하게 내 거타 해서 최대한 수학교육론에서 시간을 깔끔하게 쓴다는 건 막 진짜 막 늘어지게 막 글쓰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막 시간을 막 오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딱 깔끔하게 쓰고 전공 수학에 많이 투자해야 최종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교육론은 그냥 뭐 따로 뭔가 특별히 뭐 많은 공부 뭐 이게 외우는 것도 뭐 이렇게 길 가면서 이제 외우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교육론은 그냥 계속 글쓰기 연습하면서 계속 이제 이론 강의 듣고 글쓰기 연습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내 거타 를 시킨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아껴 쓰고 전공 수학에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한 7월부터 막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진짜 임용시험에 진짜 가다 보면은 뭐 글 쓰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글쓰기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로 답안지 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글을 쓰고 그래서 첨삭을 받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전주 수업,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진도 나간 데까지 해서 서술형 5문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풀어볼 건데 여기는 이제 기평 문제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5문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이제 강의 자료를 이제 2개를 받으셨을 텐데 이 2개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어느 정도까지 아마 다는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분명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어느 게 이제 중요하고 어느 게 뭐 좀 덜 중요하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실제로 이제 이게
또 다 완벽하게 또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암기할 부분은 테스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가로 넣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완벽하게 좀 약간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뭔가 조금 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뭐 공부를 하시거나 복습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업 후는 뭐 질문이나 뭐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경호 수학교육론 블로그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경호 수학교육론을 치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질문 및 상담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뭐 필요하면 뭐 따로 뭐 상담이 필요한다면 또 말씀을 또 드려주시면 뭐 조율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답안 제출, 만약에 이제 인강으로 했어요. 뭐 직강으로 하시면 뭐 지금 내니까 큰 상관 없겠지만 혹시 이제 인강으로 한 번씩은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매주 월요일 밤 뭐 이렇게 써놓은 거 그냥 화요일 넘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대부분 뭐 화요일에 이제 첨삭을 이제 주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강의가 이제 수요일로 딱 이제 종일반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안 제출을 하실 때 이제 혹시 이제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 보시면 일단 한글 파일로 작성하면 뭐 저로서는 제일 잘 보이니까 제일 좋습니다. 한글 파일로 하면은 이게 뭐랄까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깨지지 않기 때문에 잘 보여서 첨삭을 하기에 좋고요. PDF 파일로 스캔을 하셔도 뭐 괜찮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답안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사진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답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 주소는 drgon 이겁니다. 이거를 드래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잘못 보내신 선생님들이 간혹 있는데 drgon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연간 강의 계획이고요. 1, 2월에 이렇게 이제 기본 이론반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문제씩 첨삭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논 2가 이제 그 2022년 이제 판으로 이제 신논 1, 2, 3가 이제 나오면서 신논 2가 완전히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만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과정반을 따로 운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심화 이론반과 여기 딱 이렇게 금을 그어진 게 이게 3주만 진행되고 얘가 5주 진행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 이건 이제 이 계정을 이제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5, 6월에는 이렇게 그 기출 해설하고 기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을 진행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1, 2월이 기본 이론반, 4월까지 하면은 이제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5, 6월까지 하면은 이제 기출 관련된 것까지 해서 이제 수교론 이론은 딱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7, 8월, 9, 11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명칭만 좀 살짝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막 모의고사, 저는 모의고사를 이렇게 2번 이렇게 나눠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풍성한 수학교육론 모의고사를 이제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차 대비반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일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 뭐 어쨌든 제가 작년 기준으로 뭐 한 번씩 뭐 한 주 미루거나 뭐 이렇게 뭐 좀 땡기거나 약간 그런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휴강은 뭐 공휴일이 뭐 빨간 날에 휴강한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뭐 짧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럼 우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챕터 1인데 이거 챕터 1만 오늘 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챕터 2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뭐 챕터 2 한 반에서 조금 반 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좀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대략 한 3타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3타임 또는 4타임 그렇게 이제 한번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 있을 거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교육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목적 보시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수학 교육론이라는 게 기입형하고 서술형 두 개로 나눠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나오고요. 아마 뭐 이번에도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2점, 얘가 4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점, 4점 나오는데 기입형은 용어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진짜 용어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고 뭐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정신도야성 딱 용어만 딱 적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B4용지 기준으로는 한 4줄, 5줄 정도, 그리고 A4용지 기준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A4용지로 답안지를 나눠줄 텐데, 뭐 6줄에서 8줄 정도, 뭐 그 정도, 아니면 대여섯 줄 정도, 이렇게 이제 적게 되는 게 서술형 문제입니다. 근데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적는 내용 문제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간략하게 적는 걸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기입형, 서술형, 기본적으로는 서술형으로 하되 기입형이 조금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술형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 기입형처럼 이제 용어만 딱 적는 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기입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쭉 이제 막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뜻하는 용어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뭐 정신도야성이다 이런 거는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의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용어만 적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객관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용어만 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막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를 하거나 막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도야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수학이라는 건 그래요.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이제 이른바 정신력을 도야시키는 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학 교육의 목적은 이런 정신을 도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수학적 추론 과정은 이러한 정신적 능력의 훈련에 적합한 요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강완외라는 분이 이제 정신도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소개를 했는데 확실히 수학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엄밀성. 수학이 정말 엄밀하죠. 그래서 정말 논리적으로 되게 엄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도 이게 굉장히 막 뭐 뿌리 깊은 것까지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엄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멍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구멍이 없게끔 막 증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학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엄밀성을 딱 기르게 되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뭐 일반적 사고를 통해서도 수학적 엄밀성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이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교육을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간결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간결성 때문에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학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간결성은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게 뭘까요? 시그마 기호죠. 정말 간결합니다. 시그마 기호. 원래 이 안에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뭐 K는 1에서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면 자, K제곱이라는 것을 자, 1부터 순서대로 K 값에 대입을 해가지고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거를 전부 다 더하기로 엮어가지고 한다. 이게 사실은 말로 설명하면 3줄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기호 하나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간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1 함수도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기호를 이용하면 핵심적인 건 뭐예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정말 뭔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수단이 바로 또 수학의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어떤 간결성은 자신이 어떤 의사소통을 해나갈 때 되게 간결하고 핵심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수학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논리성이야 당연한 얘기죠. 수학 교육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은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논리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실험이나 관찰 같은 거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해서 어떤 걸 알아냈어요. 어떤 걸 알아냈는데,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봅시다. 자, 열심히 뭐 이제 피타고라스 만들어서 뭔가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얘가 5, 12, 13.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12제곱은 13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수학에서의 엄밀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같은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삼각형의 뭐 닮음 조건이라든가 뭐 합동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객관적 검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 상황,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을 때에도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 훈련을 통해서, 수학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논리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반성. 수학에서도 또 중요한 게 일반성이죠. 일반성.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쪽으로 가고, 일반성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그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을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삼각형 두 개로 해서 얘기를 하죠.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삼각형 세 개로, 그래서 오각형까지만 그리고, 자, 이렇게 삼각형 세 개로 쪼개서 합니다. 자, 그러면 오각형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이 180도니까 그거 곱하기 3,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은 삼각형이 2개, 그러면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이렇게 되면 내가 n각형은 n-2개의 삼각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180도 곱하기 n-2라고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런 게 바로 일반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아이디어나 개념은 어떤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화를 하게 되는데, 이 적용 범위가 이제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유사한 다른 상황에도 적용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일반화를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유사한 어떤 실생활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275각형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일반성. 그러니까 어떤 문제,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의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그냥 길 가다가도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른 상황의 적용력도 키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정신도야성이다. 그러니까 여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게 간결성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걸 또 설명했어요. 이걸 엄밀성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선도는 좀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제일 그나마 여기에서는 정신도야성 같은 게 이제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큰 카테고리,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실용성, 이런 큰 카테고리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제가 예를 들어 논리성, 일반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도야성이라고 딱 기록할 수 있으면 괜찮겠죠. 이런 연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성. 근데 실용성이라는 건 조금 넓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그냥 사칙 계산하거나 그냥 이제 그런 계산 정도가 아니라 실용성의 범위를 조금 넓게 봐야 되는데, 그냥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거스름돈 계산과 같이 간단한 문제 사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들, 이런 어떤 약간 구매 조건을 분석하는 것,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익분기점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그래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익과 지출이 대략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손해를 보다가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 딱 이제 지출과 이제 그 다음에 수익이 딱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그래프로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실용성들이 범주가 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실생활의 어떤 폭넓은 분야에서 수학이 사용된다는 실용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발 도구로 이용된다는 측면도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이야말로 다른 교과보다 선발 도구로서 적합하다는 점인데, 뭐 여러분들 이제 신문 같은 거 좀 보시면 이제 알 수도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 수능 같은 경우나 어떤 대학에서 되게 중요한 척도가 수학 과목이죠. 다른 과목보다. 우리가 뭐 이제 문이과가 구분되진 않지만 이제 이과적인 어떤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이 중요한 거고, 문과 쪽에 이제 학생들도 당연히 이제 이게 원래 수학이 당연히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수학이 변별력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다른 과목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등급 애들끼리는 영어, 국어, 뭐 이제 사회 이런 것들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비슷한 등급에도 수학에서 되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대학 선택을 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별도가 되게 높은 교과고 실제로 중요한 선발 도구로 많이 이용이 되는 측면에서도 실용성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큰 카테고리가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요 큰 카테고리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다뤄지는 수학, 사실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매력과 위력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매력과 위력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요즘 이제 교과서 같은 걸 보면 막 미술과 연계되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단지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기술이나 도구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사고를 경험하게 하는데 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전공수학 내용인데, 자 이거 아시죠? 이거 보면 이제 와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실제 학생들은 별로 못 느끼겠죠.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이제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등원에 사용되는 거, 역원에 사용되는 거, i야 뭐 당연히 허수 표현에서 중요한 거고, 파이하고 2도 마찬가지죠. 이런 중요한 숫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제 오일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뭐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뭐 그 24등 안에 들었다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비슷하게 어쨌든 뭐 여러 건축물이나 어떤 미술 작품에서 수학이 사용된다는 걸 보면은 학생들이 그런 신미성,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어떤 문화적 가치하고 신미성을 좀 더 강조하는 추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육과정반에서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칭성과 반복을 활용하되 뭔가 주어진 공간과 조건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뭔가 수학적인 균형과 완성미를 추구한 뭐 문화 유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제가 이걸 얘기한 게 이건 좀 약간 극소수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수학에 이제 그래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끄집어내서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수학을 활용하여 흥미진진한 게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2022 개정에서는 놀이 및 게임 학습을 또 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게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작년하고는 조금 더 다른 점이 이제 이게 제가 강의 계획서 이제 볼 때 그 중학교 이론 적용반이라고 있어요. 이때 중학교 교과서에 놀이 및 게임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임용시험에서는 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뭐 이거는 뭐 좀 많은 학생이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되게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 시대의 술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과 수준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좀 문화적 가치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되게 가치 있는 지식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입형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래서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뭐 실용성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교육의 발달.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쪽 측면은 기입형으로 꽤 나왔기 때문에, 꽤라고 해도 뭐 2번이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최근 기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기입형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이거를 일단 한번 쭉 한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제가 실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사실 우리가 수학교육이라는 게 수학교육학이라고 학문으로서 딱 이게 뭔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게 한 19세기 말 정도부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전공 수학, 그냥 수학의 어떤 보조적인 학문으로서 그냥 교육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대는 전공 수학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적당하게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것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의 이제 그 챕터 2가 수학교육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나 심리학 등 이런 것들과 융합하면서 수학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딱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이때 정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교육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19세기 말에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세계사적 변화가 뭐였냐면 산업혁명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수학교육도 큰 틀에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계에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20세기 초 이러한 움직임을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기입형에 나왔어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19세기 말, 그럼 이제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이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새롭게 이제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상공업계, 약간 나라마다 조금 틀린데,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공업이 되게 발전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과학과 접목하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서 수학교육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가 수학교육에서는 유클리드 원론이 가장 중요한, 전공 수학에서는 유클리드 원론이 가장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이 정말 전 세계 거의 베스트셀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유클리드 원론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전공 수학 강의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해석학, 대수학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정말 무미건조하게 정의, 그 다음에 프루프, 그 다음에 또 정리, 그 다음 중간에 한 번씩 렘마 같은 거 들어가면서 조금 뭐 어쨌든 특징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그냥 계속 반복입니다. 2.1, 2.12, 그 다음에 뭐 2.2 그렇게 가죠. 아마 전공 수학 책을 보시면 그 느낌이 갈 건데, 그 느낌의 시초가 유클리드 원론입니다. 유클리드 원론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전공수학 책이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전공수학을 그대로 그냥 교육을 했으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냥 2.1, 2.2 그냥 전공해서 막 정의, 정리, 증명 이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과의 어떤 교육과는 되게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다가 수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권층 을 대상으로 한 약간 좀 계급이 높거나 뭐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두뇌의 도야, 즉 정신 도야성만 강조를 하는, 뭐 이때 당시에 뭐 실용성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죠. 자, 그래서 정신 도야를 위주로 한 수학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이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실제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인데, 뭐 이거 유클리드 원론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실용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의 어떤 요구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알력 싸움이죠. 아직은 이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장은 제기가 됐어요. 일상생활의 생활 의무를 위한 일반인을 위한 수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사회적 실용성도 강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가 딱 됐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깔렸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순수한 개념의 사유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이 입장이 서로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논쟁이 계속되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의 수학교육 현장에서는 엄밀한 논리적 전개, 막 엄밀성 강조를 했으니까 두뇌를 둬야 한다는 입장 아래에서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클리드 원론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주류적인 어떤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수학 교육은 이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 유클리드 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과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뭔가 기존의 어떤 세력이 딱 정착이 돼 있는데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 딱 들어오려 그러면 쉽진 않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필요성이 더욱더 드러나고 뭔가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고 이쪽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려는, 굳이 표현하면 이런 세력이 조금씩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씩 이제 더 큰 세력이 되고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일어나는 거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으로 이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되어 오직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가 되었을 뿐이고 소수의 특권층만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부응이 있을 필요가, 그런 것들을 어떤 반영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을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수학교육학자들이 있는데 먼저 페리, 영국에서의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의 발생지, 근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페리가 비판했습니다. 당시의 수학교육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이건 유클리드 원론의 교육을 비판했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세 나라의 대표적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실질적인 측면과 분리된 이론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철학적 지식의 전수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리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론의 어떤 교육을 비판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시험을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됐으니까 우수한 수학 전문가를 만드는 것만 목적으로 좀 두었다는 것도 수학교육의 가장 큰 결함이었죠. 결국 수학교육의 개혁은 국민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이 수학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뭔가 발명정신, 창조 능력 이런 것들의 수학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서술형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그냥 역사적인 내용이지 어떤 우리가 지금의 어떤 교육과정을 반영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 파악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제가 뭐 서술형으로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 파악과 그 다음에 기입형, 실제로 이제 기입형에 수학교육 근대화운동, 뒤에 나오는 수학교육 현대화운동이 있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어를 쓰는 거에 중심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유클리드 원론의 교육을 비판하고 이제 새롭게 수학교육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의 어떤 수학교육 개혁에 대한 주요 입장은 실용성, 유용성, 자연과학과 연결돼야 된다. 유클리드 기하, 막 유클리드식의 어떤 기하 교육, 이거는
정의, 정리, 증명 이런 어떤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탈피하여 실험기하 이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페리의 이런 주장은 영국의 수학 교육의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됐는데 독일과 미국 등의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하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산업 이제 혁명의 어떤 근본지로서 특별히 아까 얘기를 했듯이 노동자 계급의 어떤 실용적인 수학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약간 실용성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실용성, 유용성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자 계급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수준이 조금 낮은 수준에서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눈높이를 맞춰서 실용성과 유용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수학교육 개혁이 일어났다. 약간의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일은 볼게요. 자, 독일은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같은 이제 세계사를 조금 보시면 독일은 이제 조금 전쟁과 좀 많이 관련이 조금 있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전쟁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군사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리고 과학과 좀 관련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 두셔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역시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과학이 좀 많이 장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전쟁에 또 활용되기도 좋은 측면에서 수학과 과학이 또 강조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강조가 됐지만 역시 똑같아요.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 원론의 어떤 교육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열심히 정의, 정리, 증명을 해봤자 뭔가 전쟁이나 그런 어떤 과학기술에는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근대화 운동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 및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응용수학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뭐 함수 개념, 함양과 공간 관찰력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죠. 성인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초보 기하학을 지도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역시 원론식의 어떤 교육을 비판을 한 측면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입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은 추상적인 학문이니까 이런 측면이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측면 사이의 균형도 필요하다. 자연과학적 사고와의 결합도 필요하고 미적분과 해석기하도 좀 조기에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응용수학과 이런 것들을 조금 한마디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빨리 땡겨가지고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떤 과학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은 약간 이제 그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어떤 수학을 강조를 했다면 이제 클라인 독일에서는 약간 미적분 막 해석계 이런 것도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응용 수학을 좀 빨리 다가오게 해서 과학 기술에 또 이바지하는 이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어. 미국은 이제 그 영국하고 독일하고 다르게 조금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전쟁과는 조금 관련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미국은 군사 물자 같은 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팔기도 하고 공장들이 많이 됐고 막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상공업적 이제 성장이 두드러지게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경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수학. 이것도 똑같아요.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경제 경영의 수학과 관련이 있느냐? 전혀 관련이 없죠. 역시 그거를 또 탈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신흥 국가인 미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산업이 정말 급격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났고 시민도 물론 이제 사장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래도 시민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상공업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실리와 실익을 수반하는 그런 교육이 중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수학 교육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경제 수학, 뭐 경영 수학 이런 것들의 발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상황과 일관되게 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뭔가 상업 계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역시 정리, 정의, 증명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여기에서도 실용기하, 뭐 항해술 이런 것들, 항해술 이런 거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유럽에 이제 열심히 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측량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어쨌든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 사이에는 너무나 큰 틈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극명하게 구분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응용 수학을 잘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학을 구체적인 사실과 직접 관련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관찰, 실험, 추리의 힘을 육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무어의 수학 교육에 대한 주요 입장을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뭐 대부분 설명한 것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화 운동은 이제 정리하자면 영국,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3명의 어떤 수학 교육학자를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약간 특색 있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의 문제점들을 탈피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수학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실생활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비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시험 합격 도구로만 사용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나름의 어떤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을 이제 정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가. 다음 6페이지 평가죠. 자, 이때 근대화 운동의 의의는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좀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학 교육이라는 건 이전까지 전공 수학의 어떤 그냥 약간 보조 과목 정도였는데, 수학 교육 학의 자체적인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유클리드 원론을 그대로 중고등학교에서도 거의 그냥 아마도 이제 수정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지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학의 내용을 많이 정돈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도 부각시키고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즉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정의 같은 증명, 이런 식의 교육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는데, 역시 한계점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클리드 원론의 교육,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막 기존의 것들을 약간 조금 오버해서 비판하는 경향성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원칙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좀 극단적으로는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까지, 이게 비판하다 보니까 좀 더 약간 강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논리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까지도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대화 운동을 통해서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했어요. 스타트는 끊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교재를 마련하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전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20세기 초에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조금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이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는 뭐 어떤 이론이 딱 되면은 막 정보화 사회고 막 발달했으니까 뭐 한 2, 3년이면 되겠지만, 이때 당시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몇십 년 필요한데, 뭔가 좀 생각할 때쯤, 교재 같은 거 마련할 때쯤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별다른 성과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페리, 클라인, 무어를 중심으로 수학교육의 개혁 운동이 여러 나라의 협력을 통해서 전개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열기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수그러들었고 2차 세계대전 끝나기까지 개선하려는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럽은 더 이상 교육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미국은 그나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이제 그 신론에 안 나오지만 이 사이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존 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진짜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반영한 이제 그 진보주의 교육, 이제 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은 그 이론이 진짜 거의 돌풍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1950년 넘어갈 때까지 그런 교육이 계속 됐어요.
근데 그런 교육이 미국에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좋았어요. 학생들도 막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그냥 이제 주변 길 산책하다가 뭐 이제 뭐 생물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발견하면 그때 이제 생물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진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부작용이 있었죠. 뭘까요? 부작용은 결국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진보주의 교육이 좋았긴 했지만 결국 문화적 가치로서 계속 가지고 왔었던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론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전반적인 수학 지식, 과학 지식들이 약간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스토리를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가 됐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뭔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게 세계대전은 일어났지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뭐 수학자,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때 당시 어떤 전쟁이라는 건 대부분 군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였으니까 학자들은 어쨌든 이제 많은 이제 사상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자들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뭐 민간인들의 피해도 좀 많아지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것들은 남아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뭔가 환경이 마련되면서 급격하게 발전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막 응용수학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게 됐죠. 자, 그래서 1955년부터 75년, 한 20년 정도 이르기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개혁운동이 전개됐는데, 이거를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또는 새수학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네모칸을 친 이유는 임용에 나왔어요. 기입형으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현대화 운동이 좀 약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일어난 어떤 계기가 이거였어요. 1957년, 이제 지금은 구소련이 되겠죠.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 성공.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인공위성 한번 성공하려면 엄청난 과학기술력과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집결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인데 지금 몇십 년, 거의 뭐 7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자극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미국과 유럽은 사실상 거의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전쟁 중심지였으니까 교육이 발전되기 쉽지 않았고,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보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개발이 안 됐어요. 원하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안 되겠다, 다시 학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 자체의 학문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 바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과 유럽의 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교육 이제 운동이 일어났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세계적인 수학교육 개혁 운동으로 이제 파급되었습니다. 자, 그럼 현대화 운동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여기서 현대화 운동의 요인,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우리가 좀 진행됐으니까 한 타임 끊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한 타임 좀 끊었다가 그다음에 계속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요인부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